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뵙고 또 뵙는다, 그죠? 정들겠다. 어저께 부처님 태어나셨어요? 아이, 태어날라고, 말라고 지금, 머리카락이 보이고 있었지, 그제? 예. 참. 아무튼 이 절은 진짜 재밌는 절이에요. 진기한 절이라. 휴지 쓰지 말래! 휴지 많이 쓰지 마! 이런 얘기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난 너무 야만적이야. 그냥 월장 사서도 그런 거 못 들었다. 월장 사서. 너무 야만적. 근데 여기가 뭐 시설이 상태가 안 좋대요. 그래서 잘 막힌대. 잘 막힌대. 그래서 CC 카메라를 설치해서 막히는 사람을 잡던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절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절의 물건은 진짜 빨리 망가지고 희한하게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진짜 잘 막힌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가정주부니까 그걸 다 분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물티슈도 쓰고 뭐 또 쓰고 그러니까 그게 달라.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이렇게 해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하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런 건 이제 막히면 누군가가 또 뚫어야 되니까. 뭐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좀 또 그냥 재활용 안 하고 그냥 뭐 좀 더 돈 내고 버리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해. 뭐 어쩌겠어. 막힌대. 뭐 재밌어. 아무튼 여기 와서 내가 문화적 충격을 많이 느꼈어. 47쪽 봐봐요. 47쪽. 탄생의 예언과 전륜성왕과 붓다. 방금 말씀드린 거고 47쪽에 보면 이게 무너진 탑자리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게 가비라성, 부처님 나라인 가비라성에 있는 큰 탑자리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정반왕탑인가 뭐 이런 추정을 해보고 있는 그런 탑자리들입니다. 그래서 50쪽 보시면 부왕의 고뇌와 태자 시절의 호사. 됐다, 잘 살았다. 아까 얘기해드린 51쪽 보면 네 번째 줄 보시면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 둘째, 그 밑으로 한 51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세체 공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 있었고 샥샥샥샥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63쪽 봐보세요.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배운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렸을 때 배운 게 세 가지. 그게 이 부분을 주목한 첫 번째 인물이 접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첫째로 한 거 진짜 많아요. 이게 이 나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수층이 워낙에 얇아가지고요. 조금만 하면 다 첫 번째다. 되게 좋아. 되게 좋아. 그래서 세 가지를 교육을 받는데 하나가 뭐냐면 무술. 부처님이 싸움 대장이라니까. 그 다음에 어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통치술이에요. 이게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귀족들 다 저걸 배웁니다. 무술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만 나가서 전쟁을 한다. 그지? 벌써 전쟁이야?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귀족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왕. 근데 왕이 나이가 많아. 그러면 왕자가 나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귀족들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귀족들이 명령을 따르려면 그 사람보다 신분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귀족 전쟁에서 왕이 나가거나 왕자가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서는 거냐면 이제 쫙 전차가 벌렸으면 가운데 맨 앞에서 딱 나가잖아. 뽀대 좋게 이렇게 탁 가오 살려가지고. 근데 화살이 날라가고 픽 해갖고 왕이 푹 죽었어. 전쟁 끝납니다. 전쟁 끝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왕이나 왕자의 전투 능력이 곧 전쟁의 승부하고 직결됩니다. 직결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배우신 게 뭐냐면 활.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활. 그 다음에 전차 몰기. 이 수레. 쫙 배너 같은 거 보면 그런 수레 무는 거. 전차 몰기. 또 하나가 뭐냐면 씨름. 맨손 경기예요. 맨손 경기. 뭐냐면 어떻게 가냐면 전차가 앉는 전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서가지고 뒤에 귀족이 이렇게 딱 서 있고 앞에 마부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뭐 4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 끄는 전차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 앞에서 쫙 하면 뒤에서 가본 입은 귀족이 활로다가 쫙 당기는 거야. 잘 당기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상대도 화살을 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빨리 쏠 수 있어야 더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활. 이해되죠? 근데 상대도 활을 쐈을 때 앞에 마부가 맞을 확률이 크겠어? 뒤에 있는 귀족이 맞을 확률이 크겠어? 마부가 맞겠죠. 그럼 마부가 맞아가지고 꼭 꼬여졌어. 꼭 꼬여졌어. 그러면 이게 전차가 이제 운전수가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귀족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오. 고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오.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전차 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는 비포장도로에서 전차가 말이 쫙 달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코너를 이렇게 샥 돌고 안 그러면 밑에 뭐 이렇게 좀 돌출된 바위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굴러버려요. 확 돈다고. 이해되죠? 이게 코너링을 잘못해가지고 뒤집어졌네. 떨어지면 활은 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상대하고 맨손으로 부딪혀야 돼. 그게 씨름, 유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나 이런 거는 실전 무술이 아닙니다. 태권도나 남자들도 싸워보시면 알겠지만 잡고 뜨잡이해서 이렇게 굴르게 되지. 자, 거리 놓고 이거는 한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하는 거냐면 씨름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대 중심을 먼저 무너뜨리고 위로 올라타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맨손 경기예요. 맨손 경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공자 학당에서도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6예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악 사어 서수. 예악 사어 서수. 이렇게 가르쳤다고 나오거든요. 예의 차리는 거. 그건 외교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단순히 집안에서 예법이 아니고 외교관 같은 거 할 때 예의를 차려야 돼. 악이라고 하는 게 음악 교육입니다. 음악 교육이 단순히 음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족들은 상층 문화가 있어요. 상층 문화가 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잘 나가는 집 애들이 어렸을 때 악기 한두 가지 배웁니다. 우리는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이런 거 배웠지. 근데 잘 나가는 애들 뭐 플룻 이런 거 하는 게 있다니까. 뭐 바이올린 했어요. 뭐 이러면 쟤는 좀 제가 동대 수업할 때 중국 애들 수업을 또 했었어요. 아니, 중국말로 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고 지그들이 제주껏 알아듣는 수업이야. 근데 이제 중국애니까 좀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래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플룻을 배웠대. 갑자기 움찔. 그러니까 유학 온 애들이 두 종류가 있거든. 진짜 잘 살아서 온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잘 못하는데 집안 됐다 좋은 애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유학할 때는 개나 거리나 다 가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 초반 이런 때 외국 유학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이거나 안 그러면 집안이 빵빵한 애들. 이해되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룰들이 다 있어. 그런 룰들이 있어. 그래서 저게 귀족들끼리 대화할 때 쓰는 기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문화적인 걸 얘기하고, 이제 우리야 이제 뭐 싼 얘기들 하는데,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사교 모임 같은 거 할 때, 어느 정도 얘기들을 해야 될 때 저런 음악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산은 활쏘기입니다. 이 당시 중국도 전체 전쟁이었기 때문에 활쏘기를 배워야 되는 거야. 어는 전차 몰기. 어는 전차 몰기. 서는 공자가 활 되게 잘 쏩니다. 공자가 활도 잘 쏘고 무술 실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런 걸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활을 탁 해갖고 탁 쏘는 그 글이 어떤 거냐면 가운데 중자요. 이게 화살이 관역에 맞는 거야. 관역을 이렇게 꿰뚫은 거라니까, 옆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옛날엔 가죽으로. 그래서 그게 가죽혁자거든. 가죽을 관통했다는 거야. 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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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가죽을 이렇게 걸어놓은 거기를 뚫거든. 옛날에 활 쏠 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동글뱅이 해가지고 여기 탁 렌즈 있는 데가 있어. 렌즈 있는데. 탁 맞추잖아. 그지? 양궁 이런 거 보면. 그지? 그럼, 시원하지? 맞춘 놈도 좋을 거고, 보는 놈도 시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여기를 정곡이라 그래. 정곡. 정곡이라는 표현 몰라? 정곡을 찌른다.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핵심을 찌른다고 할 때 우리가 정곡을 찌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해주는데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걸 굳이 얘기한대?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물어본다. 써는 글 쓰는 거, 문서 작성. 수는 셈하는 거. 이게 공자가 가르친 거예요. 공자가 가르친 공자학당에서의 교육 방식이에요. 부처님도 비슷한 걸 배우는 거예요. 왜? 같은 시대니까. 같은 시대니까. 그래서 무술교육은 필수입니다. 무술교육은 필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사드 배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중국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우리가 막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잖아.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야 골프장 내놔 그러니까 싫어요 할 수 없으니까 뺏겨가지고 이렇게 했더만 중국 입장에서는 야 너네 왜 골프장 제공했어?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진짜 속이 뒤집어질 일 아니오? 아니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난 삥 띠꼈고 이쪽에서는 왜 받는지도 모르고 받고 있고 지금 그래 뭐 롯데마트가 다 철수 안해 어쩌네 뭐 적자가 무슨 뭐 1조가 났네 뭐 손해가 얼마를 받네 속이 진짜 까맣게 타는 진짜 장화홍련보다 더 억울한 아니 내가 의도해가지고 정부에 잘 되려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게 줄래 안 그러면 뭐 할래 뭐 이런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씨 이렇게 하면 패가 말릴 것 같은데 이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준 거잖아. 아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야, 참 저거 자다가 벌떡할 일이야 진짜. 그런데 야 저렇게 손해를 보는데 그게 이제 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손해 볼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도 국민들이 쉽게 반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안보는 경제보다 우선한다 라고 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무리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밀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말을 못 하는 거야. 야 손해가 나는데 그러면 두드려 맞을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쿠웨이트 이런 거 봤었잖아요. 쿠웨이트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름 팔아가지고 좋은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였는데 이라크가 그냥 툭 하고 들어가니까 끝났지.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나 이런 때 봐봐. 스위스 겁나 좋은 나라잖아. 중립국이었는데 히틀러가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 쭉 밀고 하니까 끝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가 엄청난 국방 예산을 쓰거든. 중립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엄청 많이 갖다 받거든. 왜? 야 이게 밀리니까 끝이구나 라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중립국이면 봐주고 이거는 그냥 평시 얘기고 전시체제가 딱 되면 그냥 좁혀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최우선인 거는 맞아요.
그거는 경제 논리보다 상회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감히 반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냥 꿍시렁거리면서 그럼 전쟁 안 나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건 가능성이지. 전쟁 안 나면 그냥 돈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것도 논리는 가능하지만 그걸 앞에 확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그 논리에 밀려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아,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상황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고대 전투 상황에서 왕이나 왕자가 무술 실력이 떨어지면 다이다이 붙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예전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뭐 이렇게 회담하러 갔더니 북한에서 잡아버렸어. 저 사람은 팔자가 왜 그렇대? 이런 것이오. 참 안타까운 일이네. 나라하고 국가 수반은 관계가 없어. 근데 그건 지금이고 조선시대만 해도 장기판이에요. 장기판하고 똑같은 거야. 차가 둘 살아있고 필요 없어요. 왕이 외통으로 잡히면 끝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란 때 도망가다가 그 국경에서 계속 미적거리고 있었던 거야. 넘어가도 끝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도 망하는 거야. 잡혀서 죽으면 망하는 거야. 무조건. 경기룰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국가 수반이 어떻게 됐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국민은 아무 문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날 국가라고 하는 건 바둑판과 같다. 어디가 무너져도 뒤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데 장기판에서는 왕이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왕자는 무술 교육을 진짜 빡시게 받습니다. 이해가 되죠? 어렸을 때부터. 이거 밀리면 뭐 끝나는. 그 다음에 어학. 오늘날에는 외교는 외교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굳이 영어를 할 필요는 없어. 맞죠? 그렇잖아요. 다 통역하는 거고. 실제로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한국말을 써야지. 한국말을 써야지.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참 무슨 대통령이 저러나 이랬거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영어로 뭐 얘기했다. 그게 9시 뉴스에 나와. 내가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다 있나 이랬다고. 프랑스 대통령,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은 장관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연설을 하는데 프랑스어를 안 쓰고 영어를 썼다고 경질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프랑스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영어를 겁나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불어를 안 쓰고 재수없게 영어를 썼냐? 그게 이유예요. 나라 자존심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영어로 대화했대. 이게 나오는 거야. 다 알아들어도 설령 영어를 너무 잘해서 다 알아들어도 국가 수반은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쪽팔리게 쉽게 말해서 그걸 쪽팔리다고 인식해서 그걸 감춰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9시 뉴스에 그게 나와. 야, 이걸 도대체 이게 지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무슨 뭐 속국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뭐 대통령은 뭐 외국어 한마디도 못해도 됩니다. 모든 외국어를 못해도 되는 거야. 한국말로 하고 뭐 통역을 붙이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데 2500년 전 당시에는 외교관이 따로 없어. 그때는 나라가 작을 때이기 때문에 왕이나 왕자가 직접 외교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 나라 말을 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뭐 무역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맹을 맺든지 해야 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그걸 자꾸 번역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학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인도나 유럽 같이 저렇게 큰 나라들 있잖아요. 어학이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요. 어학은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반도잖아. 우리가 한 반도. 반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쪽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봐봐. 삼면이 이렇게 반쪽 섬 같지? 그게 반도야. 그리고 삼면이 바다에서 이렇게 돌려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육지인데, 저게 바다만도 못한 놈이 또 위에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고립돼가지고 이렇게, 아이씨,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어학이 잘 안 돼. 유럽이나 이런 데서 같이 그냥 국경 개념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살다가 좀 방학 때서 놀러 가서 몇 달 있다가 자빠져 있다가, 그러면 그냥 어학들이 좀씩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되는 거야. 커서 하면 잘 안 돼. 당연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건 지능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생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생활하고. 어학은 머리가 아니라니까. 예, 어학은 머리가 아니야. 그리고 어렸을 때 한 3, 4개국어가 되면 머리에 그 언어 체계를 이렇게 갖추는 게 머리에 더 잘 박힌대. 그래서 나이 먹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더라도 빨리 습득이 된대. 그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야. 우리는 그 시스템이 없는 거고. 아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 어학에 능합니다. 여러 어학에 능합니다. 주변 나라 말을 다 배워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도 이 양반이 나중에 교화할 때 이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다 언어들이 다르거든요. 동네마다. 그거를 금방금방 익힙니다. 그 다음에 통치술. 아니, 왕 될 사람이 당연히 쉽게 말해 조직관리죠.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관리. 조직관리. 개인기보다 조직이 더 셉니다. 조직이 더 셉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기 있는 사람들 다 팀을 모아놔도 조직이 쉽게 말해서 그 팀워크가 안 갖춰지면 오히려 깨집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군대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구조, 이 힘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진법 같은 딱 조직으로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강력합니다. 군대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나라를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치술, 경영학이죠. 요즘은 경영학. 그걸 당연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로 벌어지느냐? 왜 제가 여기에 주목했냐면 부처님이 무술을 배워서 무술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체력이 엄청 좋다는 얘기거든요. 무술을 잘했다는 건 체력이 좋다. 김종국 같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도 직사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몰라요? 홍삼 선전할 때 못 봤어요? 공부는 체력전 이렇게 나오잖아.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수행할 때 보통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근데 이 양반은 더 깊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이 좋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게 저 양반이 나중에 출가해서 고행을 하고 막 쥐싸게 하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 하냐면 아마 이 세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만큼 직싸게 한 놈 없을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체력이 되니까. 체력이 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체력이 안 되면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체력. 그 다음에 교화할 때, 깨닫고 나서 교화할 때 이 양반의 특징이 어학을 어렸을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쪽 현지에 가면 현지어를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말로 법문을 해요. 훨씬 친근감이 있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약간 불친절하다고 말한다. 외국인들은 우리가 볼 때 외국인들은 훨씬 친절한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만나면 길을 물어봐. 그러면 훨씬 더 친절한데 우리는 약간 뚱하대. 인사동에서 이렇게 만나면 우리 인사동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예를 들어서 말을 시킬 것 같고 길을 물어볼 것 같으면 우리는 돌아가. 저기 지뢰가 하나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그렇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 놈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잖아?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미국 가서 한국말로 길 물어본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유럽 가서도 뭐 우리가 불어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서푼이라도 되는 몇 개 단어라도 해서 영어로 얘기하려고는 해도 아니 그렇잖아. 한국말로 에펠탑이 어디요? 이거 뭐가 하고 있어? 우리는 최대한 걔네가 알아듣는 말을 써주려고 노력해요. 외국 놈들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물어봐? 지네 말로 물어보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지? 근데 중학교 이후로 계속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는 너무나 안 배운 외국어거든. 근데 그놈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비 상태가 오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어? 그 상황에서 웃으면 그게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당연히 안 좋지.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저놈이 친절한 게 아니고 걔네가 친절한 게 아니고 우리는 걔네한테 알아듣는 말을 써주는 거야. 그럼 봐봐, 거꾸로 생각해봐. 인사동에 갔는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야. 아주 떠듬떠듬하는 몇 개 단어가 밖에 없는 한국말이야. 뭐 경복궁 어디 가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굉장히 호감도를 높게 보면서 도와주려고 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하고 뭐 유럽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 근데 그러니 자꾸 영어로 더럽게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얘기하라고 몇 번 했는데 그럼 계속 에이 개놈 새끼 씨로 가는 거야. 어떻게 처리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 호감도가 급상승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배웠기 때문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불교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이 나중에 불교단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부처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 언어로다가 우리 가르침을 통일합시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급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각각의 언어로 해도 충분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이지. 현지화 전략. 그러니까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말 쓰고 부처님이 경상도 가면 경상도 말 쓰고 옛날에 뭐 백남봉 같은 거지. 남보원 뭐 이런 거. 그런 거 알아들으면 참 오래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백남봉 알았어. 씨. 뭐 그런 거지. 이해가 되죠. 그게 불교가 당대에 부처님 당대에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교통이 발전했겠어, 통신이 발전했겠어, 뭐 카톡이 있어, 뭐가 있어, 유튜브가 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들불같이 쫙 부처님이 다르다니까. 예수 쇠가 빠지게 했어도 12명 중에서 한 놈 팔아먹고 11명이야. 동네 골목대장 또리 수준이에요. 또리 수준. 아니 그렇다니까. 공자가 7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 제자가 72명이요. 쇠가 빠지게 했어. 그에 비해서 부처님 제자는 최소한 10,000명 이상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현지화 전략. 성직자가 10,000명 이상이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신도는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2500년, 2600년 전에 한반도에 도대체 얼마나 인구가 살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인지. 오늘과 같이 이런 통신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한 데서도 10,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는 대기업을 당대에 만든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현지화를 기가 막히게 한 거야. 현지화를 기가 막히게. 그 현지화가 나중에는 복잡함이라고 하는 걸로 남게 돼. 왜? 이 동네에서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서로 다 다르게 해줬잖아.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조금씩 듣는 게 방식이 달라져. 맞지?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하는 거 다르고 이 사람이 기록하는 거 다르고 나중에 전승들이 달라져. 그래서 불교가 경전이 많아져. 다양성이야. 좋게 말하면 다양성, 어렵게 말하면 복잡해!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통치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절을 운영하면 절에 신도가 없어요.
제가 처음 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쟤한테 굉장히 많은 신도들이 뺏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처음 만들 때 한 10여 명 갖고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2002년 월드컵 때 만들었는데 참 환장하겠다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직관리 능력이 잘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안에서 뭔가 자기 거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관계성들을 쉽게 잘 못 만들어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기하고 조직관리는 능력이 다른 겁니다. 국어과하고 국어교육과가 다르듯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는 다른 거야. 김치를 아무리 맛있게 담그는 사람이라도 그 김치 담그는 걸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맞죠? 네. 그리고 제가 떠드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 바닥에서 인기 투표에서 내가 거의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절에는 들을 사람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나도 환장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 근데 우리 옆절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그 스님은 진짜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또 연보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중한 귀신같이 맨날 있고 인물도 내가 보면 나만 또 못한 것 같은데 게다가 짧고 근데 왜 저절은 신도가 있는데 나는 신도가 없을까? 그래서 내가 결국 그런 생각까지 했잖아. 절하고 식당은 왜 잘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식당도 가만히 가봐. 줄 서는 집이라고 음식이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줄 서가지고 먹어봤더니 이게 왜 여기가 줄을 서지? 이런 집도 있고 저 집은 진짜 깔끔하게 뭘 잘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썰렁하지? 이런 게 있다니까. 종교시설도 그렇더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아. 그래서 이게 조직관리랑 관련되는 거예요. 조직관리랑. 근데 국가를 경영하려고 조직관리론을 배운 사람이 10,000명 정도를 쉽게 말해서 저런 종교단체 관리라고 하는 건 훨씬 작은 조직이잖아요. 국가에 비해서. 국가보다 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국가를 경영했던 정도의 예를 들어서 국가를 진짜 잘 경영하는 수 있도록 배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기업 회장 올라가면 그거 못하겠어요? 가능한 거잖아요. 대기업 회장이 국가를 경영한다.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지. 근데 해보니까 안 됐지. 우리 한번 시도했잖아. 그치? 시도했더니 아하 이거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양반은 서울 경영하는 정도까지가 그 양반 그릇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1,000만 명은 돼도 4,000만 명을 이거 할 수는 없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그릇이 있다니까. 그 그릇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그릇을 키우는 건 사실 어렸을 때 교육하고 관련돼요. 그릇을 키우는 건. 그래서 이런 통치술을 배웠기 때문에 조직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잖아. 여기저기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나 같은 사람들을 복제해내야 되는 거지. 복제하고 그걸 시스템화 시켜야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불이 하나 있어. 등불이 하나 있는데 그 등불이 모든 등불들을 붙이고 다니면 그거는 폭폭한 일이야. 하나를 붙이면 이쪽에서 이쪽에 붙여주고 이렇게 가야 가능한 일이잖아. 이게 쫙 퍼져나가잖아. 혼자서 뛰댕기면서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 다음에 몇 번 하다 보면 또 이러면 꺼지고 그럼 또 가서 또 끼고 그렇잖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게 왜 중요하냐? 이 양반이 당대에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당대에 어떤 성인도 당대에 그렇게 뜬 사람이 없습니다. 당대에 그렇게 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당대에 떠서 지금까지 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인들 잘 보세요. 소크라테스 완샷하고 죽은 데서 시작한 거잖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떠올라서 올라오는 거거든. 그리고 중세 때는 또 꼬꾸라졌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예수는 어때? 예수도 마찬가지잖아.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북어같이 매달려 있다가 거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때부터 뜨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침이 있다니까 이렇게.
부처님만 쉘이라고 한다니까. 쉘이? 부처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한테만 음식이 저렇게 올라가요. 먹을 복도 있다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점을 보면 뭐가 있냐면, 식복이 있고 녹복이 있어요. 녹복은 돈복이야. 식복은 먹을 복이야. 이거 다르다니까, 복계열이?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뭔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중간에 결혼을 해요. 63페이지 보면. 63쪽 통치술 뭐 이런 얘기. 61쪽 봐보세요. 거기 보면 무술 교육 받고 뭐 이런 거. 그 공자 제자는 예약 사후 서술을 가르쳤다. 그 61쪽 밑에서 5번째 줄 이런 데 보세요. 다 이런 데 얘기한 얘기예요. 그리고 고대 전투 방식. 63쪽 결혼과 회의 뭐 이런 게. 그리고 65쪽에 보면 결혼을 위한 경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결혼을 위한 경쟁. 지금은 당연히 무슨 연애 결혼하는 시절이지만 예전에는 다 그 왕들끼리 이렇게 정략 결혼들을 하거든요. 정략 결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저 유럽에 보면 리벨룬켄의 반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소설. 거기도 봐도 무술을 통해서 여자를 이긴 사람이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사 집단이 강했을 때 한 여자가 좋은 여자가 있으면 경기를 해가지고 1등이 그 여자랑 결혼하고 이런 풍습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있어. 세계적으로 그런 게. 근데 이게 재밌다고. 부처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17세, 19세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때 이웃나라에 선가광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 이 딸에 야쇼다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아버지가 정반왕이 이제 매파를 넣은 거예요. 우리 결혼시켜서 바로 이웃나라니까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동맹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상호 무슨 뭐 스와프 협정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네. 통화 협정 이런 거에 맺는 거지. 그래서 한 나라가 위험했을 때 이제 딱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야쇼다라한테 매파를 넣었어요. 매파를 넣었는데 저 여자가 좀 괜찮았는가 봐. 이게 딱 받고 그래? 해줄까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가 또 있었던 거야. 그쪽에서도 우리랑 결혼할래?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나라가 여러 나라하고 이렇게 영토를 겹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왔대. 이게 비슷한 시기에. 환장하겠네. 딸이 하나밖에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나올 걸. 내가 너무 무성의했던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봐봐. 한 3군데서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면 나머지 2 나라하고는 관계가 쎄해지는 겁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너는 내가 딸아지로 생각했구나. 네가 그런 식으로 보는구나.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전승절에 가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중국에 두드려 맞은 상황이었는데도 그 1.4 때 이런 때 두드려 맞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승절에 가서 참여를 해줬더니 이것들이 우리를 개무시했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사드를 배치하고 막 긴급하게 막 하고 우리도 한번 연맥이겠다 이랬더니 저놈이 더 연맥을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치? 상황들이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인 줄 알고 같이 결혼하자 했는데 저놈하고 결혼해줘버리면 급격하게 냉각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하고 냉각 기류가 많이 생기면 위험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방이 고민을 하다가 이럴 바에는 결혼을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지. 무슨 얘기냐면
야쇼다라랑 결혼할 사람 그냥 다 신청해. 몇 명이라도 관계없으니까 나 다 신청해. 그렇게 해서 무술대회하고 시험 볼 거야. 그렇게 해서 1등과 결혼한다. 그러면 이웃나라에서 아니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지면 할 말이 없잖아. 핑계댈 게 없잖아. 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되게 재밌어요. 500명이 왔대. 지원자 500명. 물론 저게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참가하는데 의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다 그래서 다 1등 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난 완주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아니 한 80~90%는 완주가 목적일걸? 아니 진짜 뭐 동아 마라톤 대회 이러면 내가 1등 해야지. 나가는 사람은 몇 명 없어. 그리고 딱 보면 이제 거기 출전 선수 명단을 이렇게 쫙 보면 요 사람 뭐 한 10명 안에서 1등이 나오겠다.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 이제 출전을 하게 됐고 거기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쇼다랑 결혼한다니까? 1등 한다니까? 2등, 3등 기록도 있어. 근데 2등 하면 뭐해? 뭐 손 한번 잡게 해주나? 그럼 뭐 어쩌고? 2등이 꽝이지 뭐. 아차상이야? 그렇잖아. 뭐 할 거야? 결혼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라고? 2등은 내 생에? 뭐 그렇게 했다는 거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65쪽, 그래 무술대 1등 출신이에요. 그걸 각술쟁혼이라고 합니다.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공부도 시험을 받고 무술도 시험 봤는데 핵심은 무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67조, 그 다음에 68조, 이게 잘 나간다. 69쪽 맨 밑에 결혼에 대한 회의와 출가. 처음에는 젊은 혈기에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좀 살아보니 아니더라. 그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잖아. 후고지? 그렇지 않아?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은 너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음 생에 또 당신이랑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 왜? 다음 생이 오지 않게. 그 전에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또 다른 큰 어려움이 닥쳐와.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해주고 빨리 수행을 해서 해탈해서 내가 저 인간을 안 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활들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잘 갖춰지면 거기에도 회의가 따릅니다. 결핍됐다가 하나를 가졌을 때 사람이 행복한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적금 같은 거다 가지고 막 이래갖고 뭐 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백 사면 행복한 거지. 그게 지천이야. 1000만 원짜리 백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옛날에 그 다이애나비 그 뚜껑 열렸을 때 찰스왕태자 그 마누라 있잖아요. 다이애나비 뚜껑 열렸을 때 호텔에 여기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사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랬다잖아.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아니 한번 입어보지도 않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옷장에 있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쇼핑을 한다는 거거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졌을 때 그런 부분도 있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소유에 대한 이제 불행도 있다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무술도 잘하고 1등의 고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해서 이제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계속 1등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2등 했다가 1등 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압도적인 1등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 맞아요? 공감이 돼? 공감되는 척 하지 마! 아까 결혼에 대한 회의는 공감이 됐지? 그럼 뭐야? 1등에 대한 회의는 그냥 추측만 해봐.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가로 연결이 돼요. 그 이야기는 내일은 아니고 다음 주에. 시간이 다 됐어.